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지방직 공중보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분석에서는 식품위생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식품위생에서 두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총론에서 무려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에서만 두 문제, 통계에서도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가 나왔고요.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에서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조금 어렵게 문제 출제된 게 이 중에 또 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에서도 두 문제, 그리고 정신보건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모집단을 우선 몇 개의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층화를 만든 다음에 무작위로 추출한다라고 해서 층화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 2번. 자,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의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마타 선언이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1차 보건 의료의 필수 요소로 알마타 선언에 있는 내용에 어떤 거에 들었었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와 관리 방법을 교육해라. 한마디로 보건교육을 해라.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식량과 관련해서 영양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영양 증진 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위생관리를 해라. 또 모자보건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또 풍토병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일반 상해, 그러니까 일반 질환이나 일반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본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치료 기술을 개발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치료, 일반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3번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하셔야 돼요. 3번. 자, 3번 보시죠.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임의가 아니고 강제 가입을 해야 돼요. 강제 가입. 우리나라에서 시민이다. 그러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균등한 급여 수준인가요? 맞죠. 급여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때 말고 급여를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치료를 받을 때 이 급여에 대한 부분,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 건강급여에 대한 부분은 균등하게 내가 많이 냈어도 보험료를, 내가 적게 냈어도 치료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균등급여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거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의 정액제가 아니고 뭐예요? 정률제, 정률제. 그 다음에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거는 거리가 멀죠. 이건 민간보험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보시죠. 자,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은 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것은 1948년에 발족을 했고요. 지금 현재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무소는 특히 아프리카에 있고요. 미주, 동남아시아, 유럽, 동부지중해, 서태평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가입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65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용보다는 숫자에 좀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한 문제들은. 왜냐면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은 2번입니다. 2번.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은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죠? 팬데믹. 코로나라는 건 전 세계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팬데믹은 세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번발성이다라고도 해요. 번발성. 그다음에 산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산발성. 이거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발생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막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착성이다. 토착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풍토병, 풍토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풍토성 또는 지방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요거는 특수하게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착성은 풍토성, 특수하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유행성이에요. 4번. 유행성은 전국적으로 바꾸셔도 돼요. 전국성 또는 전국적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유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셔야 돼요. 4번. 자, 그다음 자, 6번을 보실까요? 자, 6번 문제. 자, 6번은 이제 검역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역 감염병. 자, 이 검역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개정이 된 적이 있는데 개정된 거와 상관없이 출제가 됐어요. 자, 검역해야 되는 감염병. 자, 콜레라, 페스트, 황열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사스,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잘 일어나는 게 아닌데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콜레라가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식중독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출제가 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난이도는 하입니다. 굉장히 쉽게 고르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벌써 이거 비브리오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조금만 더 보자고요. 어패류 섭취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자, 이것은요. 70도에서 15분간 조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근데 되게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거의 장염 비브리오 아니면은 다른 내용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자, 요거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하시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요거는 고기 종류를 떠올리셔야 돼요. 고기. 네, 고기가 원인 식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캠필로박터예요. 자, 캠필로박터 균 하면은 자, 요거 뭘 떠올리셔야 돼요? 요것도 캠필로박터도 고기 종류예요. 예, 고기 종류. 자,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예요.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설사형이냐 구토형이냐 이렇게 증상이 있었죠. 이런 걸로 많이 출제가 돼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토, 설사, 유형 이런 것들로 많이 출제가 돼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염원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식재료 토양과 관련돼서 그리고 가공조리된 식품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패류다. 그리고 얘는 끓이면 죽는다. 이런 게 나오면은 비브리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여름철에는 요거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출제가 된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
자, 8번입니다. 불쾌지수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불쾌지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쉽다고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한 문제인 것도 같아요. 자, 일단은 불쾌지수라는 게 뭐예요?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59년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온도만 올라갔을 때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습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온도와 습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불쾌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불쾌지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쵸?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0.72 곱하기 괄호 열고 건고 온도 더하기 습고 온도 괄호 닫고 더하기 40.6 해가지고 불쾌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뭐 86이면은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분류한 것도 제가 표로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습도와 온도를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기온과 기습. 그래서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9번은 공기의 조성 성분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를 확 낮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3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1번으로도 그냥 찾으실 수 있어야 하겠죠. 정답은 뭐예요? 질소입니다. 질소. 자, 우리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예, 그렇게 썼고요. 자만병의 원인이 되고 또 단순히 기도를 출입할 뿐이고 생리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예, 불활성화 기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질소 2번 바로 하셨죠? 예. 자, 10번입니다. 이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식품을 보존을 할 때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저장 방법으로는 제가 훈연법, 가스 저장법 요거를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열해요. 그죠? 가열하거나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넣거나 아니면 건조를 싹 해버리거나 꽉 밀봉을 하거나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은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에 절이거나 식초에 절이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존료를 첨가하는 거. 이런 것이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어떤 게 되겠어요? 물리적인 건 그렇죠. 방사선 처리법이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렇죠? 화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잘 이제 천천히 요거는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겠죠. 예. 혹시라도 내가 보건지표를 달달달 잘 외웠는데 좀 실수를 해서 못 맞추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분자, 분모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출산 관련 통계예요. 출산 관련 통계인데 자, 조출생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래 당해 연도에 연항인구 수 전체 분의 1년간 출생한 아이들의 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해 연도 출생아 수가 들어가고 당해 연도에 이거 아니죠. 예, 이거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연항인구. 당해 연도의 연항인구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일단은 틀렸으니까 얘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연간 출생된 사람들 분의 연간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 미만 사망아 수,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당해 연도 출생아 수 맞죠? 그 다음에 비례 사망자 수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전체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례 사망자 지수 되게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알파 인덱스예요. 알파 인덱스는 전체 신생아 사망자 수 중에서 연간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신생아 사망자 수에서 영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요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하고 신생아 사망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건 수준 지표로 삼는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신생아기 이후의 사망이 없는 것이니까 보건 수준이 1에 가까우면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출생률에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매기지 않아요. 보통은 아래는 전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 보시죠. 자, 일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게 법률 문제인가라고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 교재에도 제가 법률은 중간중간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감염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자, 기관이 어디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시면은 제16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청이 가능해요.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되죠. 그리고 질병대응센터가 있어요. 이 질병대응센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보건소는 가능한데 지소는 아니에요. 보건지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진단 의료기관 중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기관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걸 다 혹시라도 못 외웠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2번으로 좀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13번. 이번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료법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이라든지 수술기록, 자,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가장 길어요. 진료기록, 수술기록이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5년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5년짜리가 환자 명부라든지 검사 소견 기록이라든지 간호기록이라든지 조산기록 이런 것들이 5년짜리에서 5년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것보다는 일단은 좀 적게 있는 거 2년짜리가 있어요. 자, 2년짜리 아니 3년짜리를 먼저 해드려야죠. 예. 자, 3년짜리가 있어요. 요 3년짜리는 진단서가 있어요. 진단서 떼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진단서가 3년짜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짜리.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꼭 받아야 되죠? 처방전. 요거 2년이에요. 2년. 자, 그래서 짧은 거 처방전 있고 조금 그나마 3년짜리가 진단서가 있고 긴 거 진료 수술 기록. 자, 진료 수술 기록 10년짜리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5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수술 기록이 10년이죠. 자, 처방전 2년. 환자 명부 요거 5년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순서 안 되죠. 자, 환자 명부 요거 5년이에요. 처방전 2년이에요. 자, 검사 내용 자, 요거 5년짜리예요. 순서 안 맞아요. 3번 진료 기록 여기 있죠. 수술 진료 두 가지는 10년이었어요. 진료 기록. 자, 조산 기록이요.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방전 2년. 자, 요거 맞네요. 그죠? 10년, 5년, 2년. 그다음에 처방전 2년인데 진료 기록 10년. 환자 명부요. 5년.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14번. 진료 통계에 사용되는 역학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보시죠. 질병 통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발생률이 있었고 유병률이 있었고 치명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었죠. 자, 보시면은
1번에 2차 발병률은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자, 2차 발병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치명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치명률. 치명률은 이제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거를 나타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 이제 질병 발생한 사람들 중에서 그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2차 발병률이 아니고 치명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점에서 특정 질병이 이환되어 있는 환자의 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발생률이 아니고 유병률로 보셔야 되고, 여기 지금 4번하고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유병률은 일정한 기간의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이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두 개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네. 발생률, 유병률, 얘가 발생률.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맞는 얘기예요. 유행 기간이 짧을 때에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져요. 네. 같아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해지죠, 거의. 예, 거의 비슷해진다. 그래서 뭐 같아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보시죠.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에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책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 출퇴근 재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 인정돼요. 자, 정답은 2번. 자, 16번입니다. 자,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죠. 법률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 기준이 있었잖아요. 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자, 누구가 있었냐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있었어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가능해요. 정신건강 간호사. 근데 간호사는 없네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있어요. 작업치료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정신건강 보건교육사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보건교육사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를 그냥 넣었어요. 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건교육사 중에 그런 게 없으니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네모에 들어가 있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니까 또 산업재해보상법이에요. 자, 그래서 장해보장 일시금은 장해 등급표에 따라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지느냐라고 했는데, 이 등급이 1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게 1급일 때 며칠 분인지, 그 다음에 14급일 때 며칠 분인지 요거까지 아마 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된 거죠. 14개의 등급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장해보상 일시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8번. 이번에는 요거 앞에 있는 내용 다 필요 없고 치명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치명률. 자, 치명률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를 푸시기만 하면 돼요. 자, 잘 보시죠. 일단 치명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치명률. 특정 기간에 그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자 수 분의
이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뭐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병이에요? 신종 감염병 C래요. 자, 신종 감염병 C의 확진자 수예요. 자, 확진자 수가 300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자만 구하래요. 그래서 여자만 봐야 돼요. 자, 감염병 C의 확진자 수가 여자 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사망하셨어요? 여자 10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뭐예요? 10이에요. 네. 곱하기 100, 10이에요. 10.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막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정답은 10입니다. 2번. 자, 19번.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쯔쯔가무시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제가 요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책에다가는 교재에다가는 드렸었는데 이게 좀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특히 언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바쁜 시기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8월, 9월 이렇게 되는데 이 9월이나 요쯤 언저리에 이제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추수하시면서 감염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잠복기를 거쳐서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10월, 11월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월에서 12월이 가장 발생률이 높은 시기가 돼요. 이거는 쯔쯔가무시하고 신증후군 출혈열이 똑같아요. 이 호발 시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오라요, 그죠? 근데 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찐득이, 털 찐득이 유축이 이제 병원 소이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였지만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등줄쥐, 쥐 중에서 등줄쥐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병원체가 리케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증후군 출혈열은 어때요? 바이러스예요. 예.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병원체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기술을 다 해드렸는데 병원체가 한타 바이러스 요거 기억나세요? 예. 한타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그래서 바이러스명을 쫙 적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요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리케차 아니에요. 이거를 쯔쯔가무시라든지 다른 질병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슷하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증후군 출혈열 또는 쯔쯔가무시 이 두 가지를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쯔쯔가무시가 리케차예요. 예. 그 다음에 4번. 임상, 양상 중에서 이뇨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신증후군 출혈열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증상이 5단계로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열이 나다가 그 다음에 저혈압 생기다가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변이 나와요, 막. 그래서 그게 핍뇨기가 있다가 이제 이뇨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5단계가 임상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이뇨기가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틀린 것 3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양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비급여 항목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죠. 보통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급여 대상은 이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요. 그것도 별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시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안경, 콘택트 렌즈 등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요양급여 대상, 이 법령 자체에
제9조 제1항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시력 교정하는 거는 우리 눈 안 보이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요게 불편한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거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게 예외 사항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멀미나 금연 등을 위한 진료에 대한 것도 예외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이거는 안 되겠죠. 이것도 예외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목적이 뭐예요? 치료 목적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대체하는 거죠. 자, 여기 예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증명서 발급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을 해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안 해주죠. 그러나 요거, 자, 요것도 예방이 들어가니까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급여 항목을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비급여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비급여 대상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급여 대상이다라고 해서 별표 2에 나오는 항목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나 약제나 치료 이런 것들은 해당을 해주지 않는데 대표적인 게 왜 우리가 주근깨 빼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리고 단순한 피로나 권태 이런 걸로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 있죠. 또 단순한 코골이 이것도 안 돼요. 또 뭐 검열반 같은 안과 질환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수 이게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쌍꺼풀 수술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코 성형이라든지 이런 성형 같은 거 하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시를 교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각계 수술인데 이게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거다 그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 교정이 안 돼요. 치과 교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제한이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성형술을 받는 경우에도 안 돼요.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자, 그 다음에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렇게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방하는 것 중에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내가 희망해서 건강검진 받는 경우 있죠. 예, 국가검진이 아니고 내가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예, 내가 뭐 추가로 받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안 되는데요. 다만 제외사항이 하나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 이걸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법규에서 문제가 출제될 만하다라고 하면 문항이 엄청 긴데 우리가 이거를 다 법도생이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워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예외사항 있죠. 예외사항만 잘 알고 계셔도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방접종하고 요건 안 되는데 뭐가 제외가 되냐면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불소 부분 도포하는 거라든지 구취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멀미 예방이나 금연 등을 위한 진료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와 함께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급여.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안 되고 또 이제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 격리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이 1인실을 사용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치과의 보철 안 된다.
뭐 그다음에 제한적인 의료기술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좀 보셨습니다. 자, 이 신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